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면적이 3배나 작고 중국보다 영토가 무려 100배나 좁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은 경제,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이 감추려 했던 한국의 숨겨진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일본 학자가 당황하며 침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와 도쿄대 교수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과 함께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밝혀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국의 진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술포럼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운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쿄대 역사학과 사토 타카시 교수가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 입을 열었죠.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가져온 것일 뿐이죠. 사토 교수의 말이 이어질수록 학회장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국 교수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펜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사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어야 했지만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는 걸까?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에드워드 밀러 교수인 내가?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높이 올라갔어요. 학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사토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단 한 명도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단단히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도쿄대 교수의 말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 체어절과 78년이나 늦게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누가 누구를 모방한 것인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순간 학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사토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목울대가 크게 오르내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기로 했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과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강연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죠. 많은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참석했어요.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니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간과되어 온 중요한 사실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슬라이드를 통해 직지심 체어절과 구텐베르크 성경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반가 사유상과 일본 고류지 미륵보살상의 유사성을 보여주었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와 그 독창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계속되었죠. 이 강연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 학술지에서 저희 연구를 다루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사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연구 성과는 한국에도 알려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받았죠. 그곳에서 한국 학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작했습니다. 학술 포럼이 끝난 후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토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는 일본과 중국의 모방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기내식도 거의 손대지 못한 채 창밖의 구름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일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하버드 연구실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가을의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잎들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동요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기 영국의 기술혁신에 관한 책들과 논문, 제가 진행 중이던 연구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했죠. 무거운 책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문화 역사, 직지심 체요절, 금속활자 역사라고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무수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첫 검색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지심 체요절이 1377년에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서양 역사책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그날부터 한국의 역사적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동안 학계에서 너무도 쉽게 지나쳤던 한국의 독창성.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책임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동아시아 자료실부터 조사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그 다음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지 자료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3일째 밤샘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옆자리 책상에 앉아있던 동료 교수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는 제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책상 위에 널브러진 동아시아 역사 서적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에드워드, 무슨 일이야?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유럽 중세사가 내 전공 아니었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일본 교수가 한 주장이 계속 마음에 걸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토닥이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고 덧붙였죠. 그가 떠난 후에도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눈이 피로로 충혈되었을 때쯤 프랑스 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직지심 체요절, 137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증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인쇄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었죠. 눈의 피로도 잊은 채 더 많은 자료를 검색했어요. 신라시대 금속공예 기술과 천문학 발전에 관한 자료,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관한 논문들도 찾아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필요했어요. 책상 위의 다른 자료들을 더 열심히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학과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어요. 오크나무로 장식된 긴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설명을 정리했죠.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를 내자 들어오세요 라는 응답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에드워드,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안색이 좋지 않네?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달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하러 왔어요. 학과장 로버트 교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제 눈빛에서 불타는 열정을 눈치챘는지 곧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 눈에 그런 열정이 있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연구인 것 같군. 절차대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내가 적극 지원하겠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소설책만큼이나 두꺼운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한국의 위대한 역사적 증거를 하나씩 밝혀갈 첫 단추를 끼운 것이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이 여정이 제 학문적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78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왜 서양의 역사책에는 이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전시 설명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직지심 체요절의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프랑스인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해외로 반출된 것이었죠.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더 깊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박물관 연구실을 방문해 학예사 김태훈 박사와 만났죠. 김 박사는 저의 방문 목적을 듣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밀러 교수님, 직지심 체호절에 관한 자료를 찾고 계시군요. 사실 일본은 조선 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죠.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활자 기술의 기원이 사실은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베낀 것인지 이제는 명백해지고 있었죠. 김 박사는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금속활자 제작 기술에 관한 고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발전해온 금속활자 기술의 역사를 상세히 담고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며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박사의 추천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신라시대의 불상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는 불상이 있었죠. 바로 금동미륵보살반가 사유상이었어요. 이 불상 앞에 서자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균형 잡힌 자세, 그리고 섬세한 세부 표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설명문을 읽어보니 국보 제83호로 지정된 신라시대의 걸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본 불상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유사한 스타일이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고류지 미륵보살반가 사유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일본은 이를 자국 최고의 국보라 칭하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밀러 교수님, 눈치채셨군요. 일본의 고류지 미륵보살상은 신라 불상 양식을 그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7세기 무렵 신라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고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배웠죠. 증거를 더 찾기 위해 자료실로 향했어요. 고대 한일 문화교류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고대 문헌인 니혼쇼키에도 신라에서 승려와 장인들이 건너가 불교 문화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또한 신라의 불교 조각 기술이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지 상세히 설명된 연구 논문들도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죠. 하지만 현대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듯했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교토의 고류지 사원으로 직접 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점점 더 명확해지는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죠.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역사와 그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었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돌아보며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죠. 1443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히 밝혀진 문자였어요. 이게 바로 사토 교수가 말한 모방인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데. 전시를 더 둘러보던 중 일제강점기 당시 한글 탄압에 관한 코너를 발견했어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폈다는 내용이었죠. 1938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한글 신문은 폐간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게 강요했습니다. 공문서는 물론 개인의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죠. 이것은 단순한 식민 지배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였어요. 이런 만행을 일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한글 교육을 계속했고 한글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했고 한글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체포되고 고문받았지만
끝까지 한글을 지켜냈습니다. 언어 하나에도 이렇게 강한 저항 정신이 담겨 있다니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한글박물관의 연구사 이소율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 박사는 한글 탄압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본은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우수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가나 문자는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한글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없애려 했던 겁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우수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투쟁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승리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역사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현대 한국의 기술 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역사적 증거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현대 기술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곳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깨끗한 클린룸,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로봇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가이드를 맡은 엔지니어 박지훈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 엔지니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죠.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최소 2, 3년의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 박사와의 면담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교육과 연구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극복해왔어요. 김 박사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직지심 채요절, 금동미륵보살반가 사유상, 한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이미 혁신적인 사고와 창조적 정신이 있었죠. 그것이 현대 기술 산업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모방하려 했고 한국은 스스로 창조해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모방과 창조,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한 논문들도 찾아봤죠. 이 모든 증거들이 제 연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넓은 연구실은 마치 한국 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벽면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사진과 문서들로 가득 채워졌죠. 한쪽 벽에는 직지심 채요절의 이미지와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금동미륵보살반가 사유상의 대형 사진과 일본 고류지, 미륵보살상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신라 불상이 일본 불상의 원형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한글 창제 과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전시했어요. 마지막 벽면에는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 과정을 보여주는 시간표와 통계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디스플레이의 한국 기술 관련 연구 자료와 함께 서울에서 가져온 다양한 학술지와 책들이 쌓여 있었죠. 동료 교수들이 제 연구실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유럽 중세사를 전공하는 제임스 교수는 직지심 채요절과 구텐베르크 성경의 비교 자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유럽 중심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인쇄술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생겼어.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수세기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재발견된 동방의 창조성 한국 문화의 독창적 혁신과 그 영향으로 정했어요. 서론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서양의 오해와 편견을 지적하고, 본론에서는 금속활자, 불교 미술, 한글 창제 등 주요 영역별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에서는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이 이러한 역사적 독창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죠. 원고 작성에 몰두하는 동안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커피잔은 계속해서 채워졌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연구실에 울려 퍼졌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다시 새겼어요. 마침내 한 달 후 1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교정을 마친 후 저는 국제 동아시아학 학술지 중 가장 권위 있는 동아시아 문화 연구 저널에 투고했어요. 손가락을 꼬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편집위원회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제 심장은 메일을 여는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귀하의 논문 재발견된 동방의 창조성 한국 문화의 독창적 혁신과 그 영향을 검토한 결과 본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이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논문의 독창성과 연구의 깊이, 그리고 방대한 증거 자료의 제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후 특별 기획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손이 떨려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논문 게재는 학계에 알리는 첫 단계일 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본관에 가장 큰 강연장을 예약했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과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초청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했습니다. 강연 당일에는 강연장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어요. 주요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강단에 올라 수백 명의 청중들을 바라보니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깊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간과되어 온 중요한 사실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우며 직지심 체어절과 구텐베르크 성경을 비교했어요. 다음으로 금동 미륵보살방가 사유상과 일본 고류지 미륵보살상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신라 불교, 미술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와 그 독창성에 대해서도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토론이 계속되었어요. 이 강연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저희 연구를 다루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사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연구 성과는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보도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한 달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 대강당에서 한국 학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도쿄대 사토 교수에게 직접 제 논문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에게 역사적 진실을 직시할 기회를 주고 싶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며 정중한 편지를 작성했어요. 사토 교수님, 서울대 학술포럼에서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첨부한 논문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화의 독창적 발전과 그 영향력에 관한 역사적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한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약 2주가 지났을 때 마침내 사토 교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죠. 단 한 줄의 답장이었어요. 논문 잘 읽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사토 교수의 침묵은 바로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역사적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답장을 읽고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왜곡되어 온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몇 달 후, 국제역사학회가 도쿄에서 열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모였고, 놀랍게도 사토 교수의 모습도 보였죠.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누가 누구를 모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직지심 체어절, 금동미륵 보살반가 사유상, 한글, 그리고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각각의 증거를 제시하며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결코 모방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와 혁신의 역사였어요. 때로는 그 사실이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왜곡되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순간은 사토 교수가 내게 다가왔을 때였죠. 밀러 교수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연구 결과에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의 연구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한국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 인식의 변화, 문화적 편견의 극복, 그리고 상호 존중의 시작이었죠.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독창성과 혁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이 한국 문화를 베낀 역사적 증거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한국 문화의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역사학 에드워드 밀러 교수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